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훔쳐갈래야 도저히 훔쳐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조선시대 때 이것에 미리 결계까지 쳐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요즘 커뮤니티에는 세종대왕이 애초에 중국의 날조를 싹을 잘랐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는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면서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중국은 한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니 한글 역시 중국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의 기원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변소에서 문사를 보다 깨닫고 한글을 만들었다, 지편전 학자들이 만든 거다, 심지어 중국 한자에서 기원한 것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서 이 논란은 종결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중국은 요즘 한글은 중국 것이라는 주장을 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의 일부이니 한글 역시 중국 것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누가 믿냐 싶겠지만 다수 중국인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하신 시진핑 주석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이런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한국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해외에서 중국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 교과서에 한반도 전부가 중국 영토에 편입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론을 통해 인식을 조작한 거죠. 최근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유가 꽤 그럴싸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한자에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명예교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의 한자는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쓰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글자마다 모양도 다르고 획수도 복잡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국 한자를 배우기 위해선 병음부터 배워야 한다, 병음은 한자를 배우기 위한 발음기호다 라고 설명했죠. 즉 한자를 배우기에 앞서 알파벳부터 배워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한자가 배우기 어렵다 보니 중국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게 문맹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자기 나라 글로 못 쓰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죠. 1964년 5월에 보도된 인민일보에서는 표음 문자를 도입해야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더 이전인 1958년 1월자 기사에서도 중국도 조선처럼 문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1900년대 중국 문학자 루시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과 중국이 한글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에게 최고의 반전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한때 한글을 도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자 황제였던 원세계는 1882년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의 국무총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조선 국정에 간섭하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문맹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았다는 겁니다. 원세계는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에게 이 이유를 물었고, 헐버트는 조선 글자가 쉬워서 아무리 멍청해도 2시간 만에 글자를 다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원세계는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 되면서 중국인의 높은 문맹률에 답답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문자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 한자를 대체할 한글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속국이었던 나라말, 오랑캐말 등으로 얕잡아 봤습니다. 원세계가 조선의 한글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서 문맹률을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관리들은 그렇게 똑똑한 문자를 가진 나라가 일본한테 망했냐며 별사반대했죠. 결국 원세계의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약 40년 후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주석에 오른 류샤오치 역시 다시 한번 한글을 도입하고자 간을 받습니다. 류샤오치는 한자 혁명이 안 되면 중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다, 조선도 예전에는 한문을 썼지만 한글로 바꾼 후 문맹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샤오치가 한자 개혁을 밀어붙이자 중국 대표단은 1950년 상반기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표음 문자 사용에 따른 문맹률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간체자가 급격히 추진됐고 현재의 간체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주도로 일관성도 없이 감추려져 한자의 본래 의미를 박살내버린
버렸다며 불만을 표출한 학자들도 많죠. 과거에 중국이 한글을 도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속국의 문자라고 무시하고 도입을 반대한 게 신의 한 수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요즘 한국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언론에서 분석한 이유도 꽤 여러 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 자리를 한국에게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 즉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동아시아 등에서는 1년 사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요즘 중국과 대치 중인 미국에서는 막대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중국은 공산주의의 특권으로 자국민들을 통제하고 언론을 차단하면서 코로나를 잡아냈다고 엄프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자신들의 공산체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민들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IT 기술력으로 동선을 추적해 전 세계가 떡실신했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마스크 어플, 확진자 어플 등을 내놨죠. 작년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다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에 이제는 치료제까지 개발될 조짐이 보이자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내세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싶었는데 한국이 이 계획을 모조리 방해한 겁니다. 더군다나 2014년부터 홍콩 민주화 시위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면서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민주화 주역들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6월 홍콩에서는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영감을 받아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조슈아 웡은 한국의 촛불 시위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며 한국인들이 대규모 도심 촛불 집회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홍콩인들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작년 시위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6월 민주항쟁도 홍콩 전역에서 언급됐습니다. 중국은 이것도 꼴배기 싫었을 겁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지금껏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애들이 순순히 공산체제 밑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본받겠다며 자꾸 한국을 언급하고 미국과 호주, 영국, 유럽 등 다수 국가도 홍콩을 지지하며 중국을 비난하니 한국이 더욱 왼수 같아 보이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류를 좋아합니다. 1월 18일자 뉴스에 따르면 2017년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이 발동돼 한류 스타를 좋아하는 중국 팬이 1천만 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 한국 드라마, 영화, 화장품이 유행입니다.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가 높으니 어떻게든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라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다져보려고 하는데 또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죠. 김치, 연등회, 가곡, 강강술래, 단오, 농악, 아리랑, 제주 해녀문화, 종묘제례, 판소리, 모시짜기 등 중국이 날조할 만한 우리 문화는 모조리 유네스코의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요즘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작가 위정은 웨이보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자꾸 훔친다. 대장금은 중국 의사를 표절한 거고 한국의 온 역시 중국에서 훔쳐온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글을 지지하며 신나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무식한 게 정신승리만 한다. 전통 의상이 뭔지는 아냐? 등 조롱했습니다. 중국이 요즘 한복까지 훔치자 중국에게 경고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복을 가져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티즌은 한복이 민족운동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1운동, 조선어학회 행사, 6월 민주항쟁 등 우리 민족은 투쟁할 때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인지한 한국인들에게 한복은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는다는 건 공산주의에서 해방돼 민주화되길 바라고 나아가 홍콩과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네티즌들은 제기했습니다. 한술 더 떠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글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이 한복을 가져가려면 무언가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잘하면 한국이 중국을 먹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중국이 분열돼 찢어진다면 한복, 아리랑 문화만 봐도 애초에 다 동일 문화권이었으니 만주 땅도 우리 거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명이 코리아가 된 건 신의 한 수라며 국명을 지어준 사람에 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라나 조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는 거죠. 애초에 코리아는 고구려
고구려에서 유래됐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역사마저 가로챌 수 없게 역사적 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속아 살수대첩에서 대패했고 이후 고구려를 여러 차례 공격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이후 수나라가 멸망한 뒤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을 예상하고 천리장성을 구축했습니다. 방태종은 요하를 건너 고구려 성 몇 개를 함락했지만 3개월간 안시성 전투에서 끝내 패배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실패했죠. 중국이 아무리 코리아가 자기들 거라고 우겨도 나라 이름 자체가 고구려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에 결계를 쳐놓으셔서 중국이 한글은 못 건드리는 것처럼 한복에도 결계 좀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안부, 일본인들은 이안후라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된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일본군에 징발됐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했던 일본군 장교들을 재판부에 회부했고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 소자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했는데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입니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1991년 고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영상을 접한 뒤에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가 죽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증언을 못했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가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로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이는 데에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기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살아생전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타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법원이 위안부 증언 30년 만인 2021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된다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일본 정부는 난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충격은 일본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을 웃돌고 있다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라며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카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일본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면제로도 불리는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국제 관습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아무리 한국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도 국제 관습법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가 총리도 논리적으로나 팩트를 기반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방 중이었던 모태기 외상은 브라질에서 강경화 장관의 통화를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전했고, 강경화 장관은 이러한 모태기 외상을 마치 떼쓰는 아기를 다루듯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은 이렇게 악수에서 악력을 통해 강경화 장관이 고노다로의 손을 하얗게 만들어 한일 신경전에서 일본을 시원하게 눌러버린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는 때를 쓰는 일본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외교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일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촉구하며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 교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 측 주요 외교안보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고 발빠른 외교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새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며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 이어서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전 세계는 누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성공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느냐의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빠른 외교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